빌 게이츠는 냉정하게 관찰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디지털화, 과거에 비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가속화시켰다.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 게이츠는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빌 게이츠는 혁신이라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혁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가 막을 내리더라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세대 2018년, 2019년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해봤는데 우리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 과연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지구본 연구소 도서관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중국을 제가 소개를 이제 해드렸고 오늘 소개드릴 책은 빌 게이츠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쓴 책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 넥스트 팬데믹? 또 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제가 요즘에 걱정이 좀 많아요.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좀 약간 보기 안 좋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세를 유발하는 원숭이에서 유발한 원숭이 두창, 어떻게 보면 이제 천연두 계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그래요. 이런 병이 지금 이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퍼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제2의 코로나가 되는 거 아니냐 등등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바싹 긴장을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도 여기와 관련된 뭐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천연두 우리 백신하고 상당히 뭐 유사한 그런 종들이 이제 백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공동으로 구매하는 뭐 이런 활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야 이게 도대체 또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좀 생각을 곰곰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겪은 지가 지금 이제 2년 한 반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빌 게이츠가 낸 책이 딱 저 입맛에 맞는 책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지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쓰는 뭐 맥을 쓰시는 분들은 뭐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컴퓨터에 운영 체계로 깔려 있는 이제 윈도우, 그다음에 뭐 워드, 그다음에 많은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뭐 등등의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 업무용 프로그램들뿐만 아니고 이제 요즘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엑스박스 등등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창업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빌 게이츠 그러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요즘에는 뭐 돈 많은 사람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많이 꼽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빌 게이츠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또 의외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책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위대함의 법칙, 그 다음에 뭐 미래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생각의 속도, 그리고 이제 뭐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뭐 성공을 말하다,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제일 최근에 나온 책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걸로 기준해 보면 뭐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책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사실 생각해 보면 책을 쓴다라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굳이 책을 써가지고 내가 더 유명해질 것도 없고, 책을 써가지고 내가 그걸로 뭐 돈을 벌 것도 아니고, 돈은 뭐 이미 넘쳐나도록 많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굳이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책을 좋아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매년 이제 빌 게이츠가 선정한 올해의 책 뭐 이런 리스트로 제목이 뜹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이 다 된 책도 있고 안 된 책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종종 이런 리스트들이 쭉 떠요. 쭉 떠서 보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되게 관심사가 넓구나. 그리고 야, 저 정도 책 읽으려면 꼼꼼하게 봐야 될 텐데 싶은 책들이 의외로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도 많이 쓰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이제 자선재단, 뭐 자선재단은 세계적으로 되게 많지만 누가 최고냐라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돈이 많은 재단이 이제 최고죠. 그래서 이제 빌앤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제 자선 재단을 이제 운영하고 있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혼한 부인인 이제 멀린다 게이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운영하는 재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자선 재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빌 게이츠는 이제 뭐 자녀들한테 자기 재산의 0.01%나 될까요? 한 $10,000만 유산으로 남기겠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10,000 그러면 얼마죠? $10,000면 한 130억 정도 되면 우와 많다, 좋다, 로또다 생각이 들겠지만 빌 게이츠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000 정도 되면 뭐 전체 자기 재산의 아마 0.001%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돈만 열심히 생기던 빌 게이츠가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인류의 공통의 이제 문제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낸 책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겪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로나19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라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했지? 뭘 못했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반성과 검토를 이제 꼭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오늘 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자세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냉정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짚어보고 그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 그 다음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등등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대응이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등에 대한 빌 게이츠 차원의 이제 분석과 대안 제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뭐 혹자는 또 뭐 백신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빌 게이츠가 되게 부러웠어요. 어떤 면이 이제 부러웠냐면은 돈이 많잖아요. 빌 게이츠는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건, 의료와 관련돼서 많은 지원을 이제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그런 활동을 하는 원초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역할을 오래 했던 게 빌 게이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1990년대 후반서부터 해왔으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한 차원의 보건의료 활동들을 해온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웬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25년 동안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특정한 분야에 25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대단한 이제 노하우를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빌 게이츠는 원래부터 이제 천재예요. 원래부터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되게 잘하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중퇴하기 이전에 쓴 논문도 되게 훌륭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담은 논문인데 꽤 오랫동안 많이 인용되던 이제 그런 논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아, 머리도 좋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궁금증도 많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가질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내가 궁금하면 세계 누구한테나 전화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연락만 취하면 저 빌 게이츠인데요. 저 이거 좀 알고 싶은데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화상으로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거절할까요? 정말 뭐 난 빌 게이츠 싫어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다 세상 누구든 열심히 자기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보고 배우는 방법, 뭐 혼자 해보는 방법, 유튜브를 보고 하는 방법 등등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제일 쉽게 확실하게 깊이 배우는 방법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한테 같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면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들을 100%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놓는 거죠. 사실 저는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빌 게이츠 혼자 알고 나 궁금증 해결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보건 의료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됐을까라고 해보면, 빌 게이츠가 1997년에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제 읽었답니다. 근데 그때 설사, 우리도 뭐 설사 종종 있죠. 근데 설사가 심해지면 설사병으로 변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이 설사를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다라는 이제 기사를 읽은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빌 게이츠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라고 이제 부인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치료제 보급,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도 결핵, 에이즈, 그 다음에 말라리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억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병으로 죽는다라고 하면 보통 뭐 고혈압 또는 이제 암, 이런 걸 떠올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의료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죽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내가 사람을 살려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지식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런 공중보건의료 전문가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 당신이 나한테 대해서 알려달라가 아니고 내가 뭘 보면 되는지 책을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이 81권의 책과 논문 목록을 줍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부자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97년부터 이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런 또 전염병, 백신 등과 관련된 연구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얼마나 나쁜 상황이 있는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등등을 현장에서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자선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활동이 이제 15년 이상 쭉 이어지다 보니까 2010년 이 책에서 나오면 이제 2015년 정도에 빌 게이츠가 논문을 하나 쓰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규모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준비 안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경종을 울리는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쓴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테드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강연을 합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 게이츠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진작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가 번진 다음에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미래를 내다봤어 이러면서 뒤늦게 막 찾아보더라. 상당히 씁쓸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닥칠 수 있는 팬데믹과 관련돼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결심을 이제 하게 됐다 하고 이 책에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제 이런 호흡기 관련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사실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인류가 우리가 한번 이 정도 목표는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플루엔자를 소멸하자.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이제 끝장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케일이 되게 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잘 대응합시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예 인플루엔자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박멸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목표는 세워야 사람들이 뭔가 뜻을 세우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빌 게이츠도 이제 미국인이고 미국인만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뭐 국가나 회사나 이제 목표를 세운다, 개인이나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라는 목표의 범주를 너무 가깝게 세워놓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특히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가 그걸 왜 못하지? 또는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인류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가 내세운 목표,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를 한번 소멸시키자,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아예 예방을 하자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이후에 상당히 이제 방역 수칙이 거의 이제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면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벌써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오미크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계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590만 명 정도의 사람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통계가 정확할까요? 사실 정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초과 사망률, 평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590만 명인데 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 1,800만 명, 최저 1,6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동안 사망했다. 즉 이거는 2021년 12월 빌 게이츠가 책을 쓸 때까지의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인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얻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아무 대가 없이 또 반복이 되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의 취합, 즉 이 질병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자원이 있고 등등에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정보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조직, 국가 등등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 다음에 많은 국가들,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의료 시스템 수준이 매우 낮았다. 즉 뒤집어 말하면 이제 좋은 정보들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의료 체계를 구축하면 이러한 팬데믹을 이제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류가 1,500만 명 이상의 이제 큰 인명 피해를 보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손발이 안 맞아서 벌어졌던 자기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자기가 싸우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책에서 나온 빌 게이츠의 어떤 경험담을 보고 있으면 야, 미국이란 나라도 정말 2020년 초반에 우리가 뉴스로 전해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우왕좌왕 많이 하고 싸우고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 있어서의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정보를 일괄되게 정리하고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중앙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중앙의 어떤 포스트, 핵심 타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도 손발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낭비되고 제때 대응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만약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으면 판단만 빨리 했다면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사회에 시장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느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손을 내밀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있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이 일을 해치웠을 거고 당연히 그거는 무상으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처음에 마스크, 백신 등등에서 줄서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 불만이 높아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민간 사업자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대규모 수요를 처리를 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배분하는 이러한 일을 이제 나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리가 됐던 거죠. 정보를 알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되고 나의 행동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 저쪽에 가면 이게 있네. 백신 맞을 수 있어. 저쪽에 가면 마스크가 있어. 아, 내일 되면 또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게 미국이고 더더욱인다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여러 민간의 존재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대응했던 많은 사례들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게이츠 재단에 여러 가지 도움을 호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나 인력을 파견하면서 지원을 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겪었던 정말 눈물겨운 사례들도 이 책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은 큰 역할을 사실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인류가 그동안 언제부터인가 이제 큰 성취를 얻어왔던 뭐 결핵, 천연두, 그 다음에 뭐 인플루엔자 등등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되고 신경을 쓰지 않았던 어떠한 그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사실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난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게 음모냐, 효력이 있느냐, 맞느냐,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느냐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부작용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건 실패한 건데 이러한 실패를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혁신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과연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야 된다. 바꾸는 방식은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고 도약을 위한 큰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즉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에 투자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주도를 할 수 있지만 정부는 도와주는 주체로서 민간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시장을 활용하자. 즉 시장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시장의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잘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면 혁신은 빠르게 가속이 될 수 있고 그 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이익만 바라는 정부가 필요 없다. 민간에 맡기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잘 작동할 수도 있지만 작동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사람일수록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고 백신을 구해야 되는데 선진국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다 이것들을 독점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이럴 때는 뭔가 거버넌스가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닌 이제 정부 또는 비영리 재단 등등이 나서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 즉 혁신이라는 거를 주도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시장을 통해서만 100% 잘 전달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나 비영리 단체 등 사회 여러 세력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미덕 중에 하나는 빌 게이츠가 정말 다 해봤구나. 본인이 겪은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왜 팬데믹을 겪었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21세기 세계의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수단을 갖고 있고 많은 재원이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문제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로 등 떠밀고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에 우리는 소아마비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잘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냐라는 아쉬움을 토하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은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 소아마비 환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5명 정도 나와요. 전 세계 5명 나와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8년만 해도 1년에 전 세계에서 한 3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한번 퇴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과연 퇴치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어찌됐든 노력을 하고 힘을 쏟아붓고 여러 가지 헌신적인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5명이 발생하는 이제 그러한 활동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빌 게이츠는 과거에 우리는 이런 소아마비를 퇴치했던 경험도 있고 거기 필요한 돈도 있고 노하우도 이제 다 있는데
왜 이런 코로나19 같은 일을 겪었을까에 대한 결론은 빌 게이츠는 이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대응 기관, 판단력 있고 리더십이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대응 기관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역시 사업가답게 비용으로 계산을 해요. 총 필요한 사람들을 같은 경우는 뭐 유전체 분석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의 인력이면 된다. 그러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하고 조직을 굴리는 데는 한 연간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한 2, 3천억 정도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돈이죠, 10억 달러. 하지만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사실 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기구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은 이미 샘플도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마비를 줄였을 때 운영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긴급 상황실, EOC라고 부르는 긴급 상황실에서 어느 지역에 소아마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백신을 접종했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히 자원을 분배하는 그러한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빌 게이츠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필요하다면 나 그 정도 낼 수 있어. 한번 우리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이러한 기구와 더불어서 그러면 넥스트 팬데믹을 막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궁금증을 제시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되게 놀랐어요. 되게 놀란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PCR이라는 것들을 이제 2020년에 처음 이제 보게 된 거죠. 실험실 차원에서 되는 걸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이제 됐는데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게 있어요. 저 PCR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 이 사람이 걸렸나 안 걸렸나 OX로 보잖아요. 음성, 양성만 보는데 그 PCR 데이터는 사실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보들이 만약에 실시간으로 수집이 돼서 분석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어떤 병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정보들을 훨씬 빨리 알을 텐데 라는 이제 생각들을 사실 종종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21년 초반까지 이런 이야기를 가끔 여기저기 하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PCR 이런 거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빌 게이츠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을 막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하수도에서 물을 떠서 측정하는 방식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샘플링하는 방식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체계들이 잘 작동이 된다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질병이 번지고 있는지 확산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많은 정보를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많은 정보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가, 어떻게 보면 남이 가보지 않은 길, 그다음에 사업가 같은 이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PCR보다 10배, 100배 정도 더 빠르게 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PCR이 등장한다고 보면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과거의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초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단 키트도 되게 많이 수출하고 PCR 검사 능력이 세계에서 탁월한 이제 그러한 나라로 이제 꼽혔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총 검사 캐파로 따지니까 미국이 우리를 쫙 앞질러 가기 시작을 해요. 정말 어마무시한 양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숙련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하루에 8시간, 12시간, 18시간씩 교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량을 쳐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그런 게 아니고 더 빠르게 이 PCR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보면 PCR의 혁신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이제 여러 물건들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그 초고속 PCR 기계를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넥사라는 PCR 기계인데 당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검사해서 무슨 결과를 뽑아내고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식물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라든지 유전 변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계가 기계 하나가 하루에 15만 건 정도의 PCR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초고속 PCR 기계의 한 10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갈아 넣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한다, 열심히 대응한다 라는 거에 비해서 빌 게이츠와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기술로서 이 문제를 극복한다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이런 게 막연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나 해봤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고향인 이제 시애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애틀에는 이제 시애틀 플루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인플루엔자, 즉 어떻게 보면 독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피해를 겪는 것들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자발적인 단체들이 이제 조성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제안이 왔고 그것들을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발빠르게 조기에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어떤 유형의 플루가 번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은 빌 게이츠가 지원을 해서 시애틀 차원 도시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이미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걸 보면 저는 이제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좋은 생각인데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돈도 필요하지만 사실 제일 필요한 것들은 그러한 생각에 호응을 하고 그러한 생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의 이상의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열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도시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도시에서 도시가 논의를 하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슬쩍 흘리고 지나갑니다만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즉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 기업도 많고 그 다음에 자본도 풍부하고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엉뚱해 보이지만 우리가 플루를 신종 플루,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번지는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알면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야 이걸 진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감탄스러운 이제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사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서도 초기서부터 이 시애틀 주변 지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환자들 같은 경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찾아낸 환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 결과들을 제시를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즉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빌 게이츠는 이제 과거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했던 지원했던 그런 활동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초기 신호를 감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신호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줬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면봉이에요, 면봉. 우리가 그 과거에 PCR 검사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찔렀죠? 정말 뇌를 찌르는 것 같은 이제 이 안쪽까지 깊숙이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처음서부터 그렇게 찔러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검사를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이 찌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대충 하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해요. 사례를. 다양한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깊이 찌르나 어느 정도만 찌르나 발병률에 있어서 검사의 차이는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깊이 찌르지 않게 됐고 깊이 찌르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재치기를 하는 확률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확률도 훨씬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쟤네들은 대충해 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뒷면에 이면에는 이제 심도 있는 과학적 분석 그다음에 타당한 근거 등등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이제 코로나 대응에서 대한민국이 되게 잘 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런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공개, 분석 이런 면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던 나라는 사실 미국보다도 저는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은 이런 코로나 대응 때 엄청나게 우왕좌왕 많이 하고 막 큰 희생을 치렀죠, 초반에.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영국 과학자들은 이런 유전체 분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내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는지,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꾸준히 국제사회에 공개를 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재 백신이라고 많이 욕을 먹긴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러한 백신도 어떻게 보면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어떻든 간에 그런 과학적 기술,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렇게 모은 자료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확산이 될지, 얼마만큼 번져나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애틀, 아까 말씀드렸던 시애틀 플루 연구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인 거예요. 밑에 하단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확진이 되고 그 사망자가 나왔던 결과인데, 이 시애틀 플루 연구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번지고 있고 실제로 감염자도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모델링이 현실보다 얼마나 더 앞질러 가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나타난 환자만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뒤를 쫓아가는 거죠. 뒤를 쫓아가는 데 비해서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대응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 이 모델에 투입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아니고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수단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델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팬데믹과 같은 그런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질병이 어느 지역에 번졌을 때 빨리 파악을 하고 초기 조치에 나서서 이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빌 게이츠는 근데 본인도 인정을 해요. 이러한 초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과연 이러한 모델링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연구나 분석의 차원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보면은.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충분한 데이터와 과학적 자료 등등을 통한 분석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초반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게 됐다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초반 상황을 알게 되면 걸린 사람들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를 하려면 이제 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방하는 건 백신이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건 치료제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왜 치료제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나,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왜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넥스트 팬데믹을 막기 위한 글로벌한 빌 게이츠의 제안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제약산업 또는 백신 산업에 대한 내가 좀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보면 되게 쉽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어떤 단계로 가는지에 대한 입문서로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여기서 나도 잘 몰랐으니까 너희들도 설명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분자 약물, 우리가 보통 궁금해하잖아요. 어떤 약은 왜 꼭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액으로 맞아야 되거나 주사로 맞아야 되고 어떤 약은 편하게 먹어서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여기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저분자, 즉 분자 구조가 단순한 약의 분자 구조가 단순한 약들은 만들기도 간단하고 그 다음에 알약으로 섭취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분자 구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장기 보관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소화제라든지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런 거 같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저분자가 아닌 고분자는 그러면 뭔가 손상되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어렵겠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저분자로 만드는 치료제가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고분자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훨씬 보관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임상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약을 개발할 때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참 역설적이다라는 빌 게이츠는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갔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이런 이제 약을 만들 때 특히 이제 항체와 관련된 제자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햄스터, 우리가 가끔 애완용으로 키우는 햄스터의 난소 세포로 만드는 어떠한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항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햄스터가 아무 햄스터나 되는 게 아니고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햄스터래요. 근데 이 햄스터가 1948년에 중국에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괴롭히고, 이런 치료제를 만드는데 베이스가 되는 플랫폼도 중국에서 나와서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거 보면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본인이 제일 관심이 많은 이제 백신 제재 개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 개발의 성공률은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낮죠. 그래서 백신 개발이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고, 이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이 제약회사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다들 여러분들도 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죠. 2번 또는 3번씩 맞은 이러한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기적이다라고 빌 게이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맞는 백신을 세계 50%가 접종이 될 때 걸린 시간이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코로나 백신 이전까지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맞았던 백신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맞추는 이제 MNR이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단 4년 만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것들이 이제 뛰어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백신 개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목표는 6개월 내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발에 6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고 6개월 만에 개발 완료와 더불어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이 이제 들죠. 그런데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 게이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만해. 이건 내가 희망사항이니까 그냥 잘 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 문제를 극복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뭐고,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지 못한 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건 안 돼.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끝나는 데 비해서 빌 게이츠는 안 되는 건 알아. 근데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는 새로운 자세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백신과 관련해서 개발, 승인, 대량 제조, 전달이라는 4가지 과정이 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빌 게이츠는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8천만 명한테 예방접종하는 일을 지원했던 거죠. 그래서 한 1,50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살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 백신 개발하는데 2억에서 한 5억 달러 정도로 개발이 되고, 이게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렵냐?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금방 나왔으니 다음번에도 쉽겠다라는 것들은 착각이다라고 또 냉정하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신을 만들 때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즉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추면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미리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어디서부터 뭘 만들어야 되는지가 아니고 목표는 이미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이번에 이제 등장한 mRNA 백신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들 때 정말 어떠한 정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구했던 연구자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초스피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들을 쭉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해요. 미친 소리라도 그 미친 소리가 과학적으로 타당한 거라면 우리 한번 밀어줘 보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 과학적으로 맞는데 이건 현실성이 없어.
라고 저희는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빌 게이츠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그럼 한번 해보자. 과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뭐 이를테면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아니면 너무 조금밖에 만들 수 없으니까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는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빌 게이츠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혁신의 돌파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백신이 만드는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되게 비싸게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싸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만들면 비용이 날아갈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쉽지 않냐면 이를테면 백신을 만드는데 총 10가지 단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3단계부터 한 6단계까지는 한 단계로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단계가 짧아지면 당연히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백신에서는 그 방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을 만들 때는 1단계부터 처음에 10단계로 신청을 하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지켜보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받아야 백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3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하나로 줄였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 백신을 만든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함부로 줄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면 더 저렴한 백신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싼 백신을 만들어서 돌리자 전 세계에 많이 보급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처음서부터 그 개도국에 있는 업체와 제휴를 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이 하니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라이선스로 넘겨줘야 거기에 맞춰서 백신을 만들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백신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어. 백신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이 책을 읽어보면 아마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 백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만능은 아니다.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작업들도 병행해야 된다. 하지만 과학자들, 그 다음에 제약회사 등등은 해야 할 일은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우왕좌왕했나? 왜 제대로 대처를 못했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훈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책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훈련, 연습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나라도 많은 이제 훈련, 연습을 하죠. 비상사태 대비해서 등등이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 뒷부분은 나는 뭐 제약이나 이런 건 관심 없어 라고 해도 뒷부분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빌 게이츠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섞어 쓰는 문장의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 훈련 여러분들 정확히 구별하시나요? 구별이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연습을 열심히 해, 훈련을 열심히 해 라고 하는데 이 빌 게이츠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연습이라고 하는 드릴, 영어로 하면 드릴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내가 속달이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건 전체 시스템의 일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예상하고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보는 거는 이제 훈련인 거죠. 이제 엑서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훈련 같은 경우도 나눕니다. 도상훈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없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없는 도상훈련이 있고 여기보다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실제로 관계자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합동훈련이 있고 이거보다 스케일이 더 커지면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종합훈련까지 이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감시, 대응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훈련들을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훈련들을 자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당연한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훈련을 왜 할까요? 좀 질문을 바꿔보죠. 우리는 시험을 왜 볼까요? 학교에서. 사실 빌 게이츠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순 명료한 대답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너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혼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대규모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 종합 훈련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잘못을 파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전달해 줍니다. 뭐 이를테면 어디까지 연락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우리는 뭐 왜 참여 없는 대상도 아닌데 왜 끌려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정말 웃지 못할 수많은 이제 잘못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미국은 2020년, 2019년에 훈련을 했으면 2020년이면 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왜 불과 몇 달 있던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덮고 싶었다. 훈련의 목적은 잘못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막상 훈련을 해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서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하다가 야 이거 한번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봐. 근데 막 문제점들이 너무 많으면 야 그만해. 이거 그렇다고 안 할 거 아니잖아. 계속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제로 훈련을 해봤는데 그 훈련의 결과가 너무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아득하게 많아지니까 야 이거는 좀 너무 우리가 시나리오를 극단적으로 잡았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어땠나요? 현실은 시나리오보다 더 큰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같은 경우도 훈련을 위한 훈련 많잖아요. 보여주기식 훈련. 이거 훈련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고치기 위한 그런 거니까 이러한 대규모 훈련을 여러 차례 잘 해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시나리오라는 것들을 구성하다 보면 자꾸 현실에 맞춰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의 위험만 자꾸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열심히 훈련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약, 백신과 더불어서 이런 위기관리 대응 분야에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실제로 이제 자기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뒤쪽인 것 같아요. 막상 이런 큰 팬데믹이 벌어지고 나면 격차는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 많은 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결핵, 설사병, 말라리아, 에이즈 이런 걸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죽어요? 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많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동 사망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가장 높은 거죠. 즉 보건의 격차라는 것들은 지역별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60년대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 중에 5살 되기 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20%였습니다. 근데 90년대에 되니까 10%,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고요. 다시 30년이 지난 2020년대 가까이 되니까 5%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빌 게이츠는 30년 만에 이제 절반씩 줄어드는 이러한 아동 사망자의 감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제3국가, 빈곤국가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고 성인이 된다면 인구가 폭증을 해서 전 세계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현실적이면서도 대단히 냉정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여기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영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아이들이 죽지 않으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망률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인구 규모는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봤던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질병, 보건체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활동, 그 다음에 여기 질병을 낫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의 공급, 그 다음에 뭐 백신 개발 등등에 대한 일들을 뭐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해봤다. 우리는 다 그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을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혹자는 뭐 이를테면 뭐 소아마비 또는 뭐 에이즈 또는 뭐 결핵 이런 질병에 관한 이런 빌 게이츠의 노력들이 너무 강화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
그 다음에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개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거는 중요하고 저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 머릿속에서 융합이 돼서 지식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 게이츠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음에 자세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사실 빌 게이츠가 쓰는 책들이 보통 이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고 뒤에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어떤 식의 더 비전을 가지고 이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체 분석, 뭐 실시간 PC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를 듣고 판단을 내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야 된다.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지,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본인이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인류가 극복해야 될 큰 문제들이 몇 가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자기가 쓴 이번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에서 자기가 이야기한 질병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작년에 번역이 됐던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즉 인류가 투자해야 될 대상은 인류가 겪은 인류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대상은 기후변화와 이런 팬데믹, 질병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한 결정, 그 다음에 과학을 염두에 두는 리더십,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체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과학적 데이터도 나오고 기술도 발전하지만 정작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까? 그런 과학적인 어떤 연구나 데이터들이 의사결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데이터와 기술 개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자의 고민들을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등등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후기를 이제 씁니다. 사실 이 후기가 또 재밌어요. 빌 게이츠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어떠한 산업 분야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이 디지털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냉정하게 관찰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디지털화라는 것들을 과거에 비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과거 같으면 내가 누구한테,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한테 잘난 척인지도 모르죠. 화상회의로 한 30분만 좀 이야기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예의 없는 짓으로 간주돼서 누구도 아마 거부했을 거다. 근데 지금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해보고 나니까 이게 편하고 효과적이다. 즉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즉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디지털과 관련된 도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이제 질과 기능이 강화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많이 느끼잖아요. 처음에는 도대체 영상회의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프로그램 있나 우왕좌왕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의 모든 협업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본인도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과거에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썼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주문형 비디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스트리밍이나 VOD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 됐는데 디지털 비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하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빌 게이츠는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빌 게이츠는 혁신이라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혁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가 막을 내리더라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세대, 뭐 2018년, 2019년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해봤는데, 우리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 과연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과거처럼 다 이제 뭐 이런 플랫폼 같은 거에서 벗어나서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죠. 뭔가 새로운 시대로 이제 진입이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큰 사회적 실험을 했고 많은 비용을 치렀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건질 건 건지고 활용할 건 활용하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류를 더 빠른 혁신, 더 빠른 문제 해결의 길로 이끄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빌 게이츠는 이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답답했던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되게 풍성하게 많이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약간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문 지식, 노하우들을 이제 과시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전체를 다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분 나눠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봐도 얼마든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 게이츠 같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 호기심을 갖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많은 전문가를 만나서 본인이 터득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익힐 수 있는 거죠. 저는 빌 게이츠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 이러한 책을 많이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책들이 빌 게이츠가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는 와중에 끝났어 지긋지긋해가 아니고 우리는 뭘 했고 앞으로 뭘 이제 염두에 둬야 될까라는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구본 도서관은 빌 게이츠의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으로 만나뵙습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